엄마, 나 처가 쪽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요.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발인 때는 꼭 올게요. 그 말을 남기고 장례식장을 빠져나간 아들.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의 휴대폰에 뜬 것은 화려한 요트 위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환하게 웃는 아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은 그날 아들은 처가 식구들과 선상 파티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 생전에 병상에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아버지를 속여 수백억 원의 재산까지 몽땅 빼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몰랐어요.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모든 증거를 담은 작은 봉투 하나를 아내에게 남겨두었다는 것을요. 그 봉투를 발견한 어머니는 눈물 대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가의 권력을 믿고 어머니를 무시하며 아버지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던 아들. 지금부터 폐륜을 저지른 아들과 며느리를 향한 어머니의 담담하고 단단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그럼 사연 보름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에 햇살이 길게 들어와 하얀 침대보 위로 따스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남편 정혜석의 손을 꼭 잡은 채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혜석의 손은 예전처럼 크고 단단했지만 체온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여기 있어. 눈 떠봐. 윤정은 정혜석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정혜석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힘겹게 눈을 뜬 정혜석은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할 말이 많은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윤정아, 정혜석이 갈라진 목소리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정은 귀를 정혜석의 입가에 가까이 대었습니다. 도현이 우리 아들, 당신이 바르게 살도록 도와줘. 마지막 부탁이야. 그 말을 끝으로 정혜석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심장 박동을 나타내던 기계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병실로 들어왔지만 윤정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4세 만나 40년 가까이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아들을 키우며 반평생을 나눈 사람이 눈앞에서 떠나갔습니다. 윤정은 정혜석의 식어가는 손을 놓지 못한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8개월 전이었습니다. 정혜석이 자꾸 배가 아프다고 했을 때 윤정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소화제 먹으면 낫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체중이 빠지고 얼굴이 누렇게 변하자 윤정은 정혜석을 병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췌장암 3기, 이미 다른 장기로 번지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수술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윤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정혜석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어요. 마지막 석 달은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윤정은 단 하루도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밥을 떠먹이고 밤새 잠을 설치며 곁을 지켰어요. 아들 도현은 처음엔 병문안을 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점점 뜸해졌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요. 처가 쪽 모임이 있어서요. 핑계는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마지막 한 달 동안 도현은 병실에 3번밖에 오지 않았어요. 정혜석은 아들이 올 때마다 애써 웃었지만 아들이 떠난 뒤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쓸쓸했는지 윤정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대학교병원 영안실에 마련되었습니다. 정혜석은 중소건설회사 대표로 30년 넘게 성실히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부고 소식이 전해지자 조문객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었어요.
회사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동네 이웃들, 오래된 친구들까지 빈소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사모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장님이 그렇게 갑자기 가시다니. 조문객들은 영정 앞에 절을 올리고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조문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릴 겨를도 없이 사람들을 맞아야 했어요. 나이든 조문객이 영정 앞에 절을 올리고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사모님, 그런데 아드님은 어디 계신가요? 상주가 안 보이시네요. 윤정은 입구 쪽을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을 감췄습니다. 곧 올 거예요. 잠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 젊은 분들 참 바쁘긴 하죠. 조문객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질문이 처음 나왔을 때 윤정은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도연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도연이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도연은 빈소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윤정은 아들의 얼굴을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연아, 왔구나. 윤정은 아들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가볍게 토닥이며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린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동작이 어딘가 서두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엄마, 나 잠깐 나갔다 와야 할 것 같아요. 도연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윤정은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간다니? 지금 아버지 장례식이야.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니? 처가 쪽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요. 장인어른도 아버님만큼 중요하잖아요. 발인 때는 꼭 올게요. 도연은 그 말을 하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아들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도현아, 아버지가 오늘 돌아가셨어. 제정신이니? 장인어른 칠순이 아버지 장례식보다 중요해?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소희가 외동딸이잖아요. 처가에서 제가 빠지면 곤란해요. 빈소는 사흘이니까 발인 때 다시 올게요. 그때 제대로 할게요. 윤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빈소를 빠져나갔습니다. 검은 양복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윤정은 그 자리에 선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조문객들이 윤정의 얼굴을 슬쩍 살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 시선들이 등에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은 이를 악물고 다시 자리를 지켰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자정이 넘어 빈소에는 윤정과 몇몇 가까운 친척들만 남았습니다. 친척들도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쪽잠을 자러 갔습니다. 윤정만이 영정 앞에 홀로 남았어요. 4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병이 깊어진 뒤 3년 동안 윤정은 단 하루도 남편 곁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밤낮 없이 간병하며 남편의 손을 잡아주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습니다. 남편이 식사를 거부하면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 애쓰고 밤에 잠을 설치면 등을 쓸어주며 밤을 지새웠어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 남편을 보살폈는데 이제 그 자리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영정 사진 속 정혜석은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정혜석은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재산은 건물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윤정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의 장례식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윤정은 피곤에 지쳐 잠깐 눈을 붙이려다가 무심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 소희에게서 혹시 연락이 왔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문자는 없었습니다. 대신 눈에 들어온 것은 소희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었습니다. 윤정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넓은 갑판이 보였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대형 요트였어요. 그 한가운데 아들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양복을 차려입고 환하게 웃으며 샴페인 병을 높이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소희와 장인 한기철 회장 내외가 둘러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게시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칠순 기념선상 파티. 행복한 밤. 윤정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날, 아들은 처가와 선상 파티 중이었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리고 웃음꽃을 피우고 행복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윤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혜석의 웃는 얼굴이 촛불에 비쳐 일렁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처가댁에 파티에 가 있어. 당신이 가는 마지막 길도 안 지키고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 미안해, 여보.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뜨겁고 단단한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윤정은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정 앞에 선 윤정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던 슬픔이 천천히 가라앉고 그 자리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유언 기억해. 도연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했지. 윤정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잡을게. 빈소의 촛불이 바람도 없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장례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는 이른 시간부터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정혜석은 건설업계에서 40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어요. 회사 직원들, 거래처 대표들, 오랜 친구들, 동네 이웃들까지 빈소는 종일 붐볐습니다. 중년 여성이 윤정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식사는 하셨어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밤새 주무시지도 못하셨을 텐데 몸 상하시면 안 되죠. 또 다른 조문객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이 나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요. 윤정은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기계처럼 나왔어요. 정신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어젯밤 본 그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샴페인을 들고 웃던 아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회사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빈소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사모님, 그런데 상주분은 어디 계세요? 아드님이 안 보이시는데 혹시 어디 가셨나요? 윤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잠깐 나갔어요. 곧 올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회사 일이 바쁘시겠네요. 직원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조문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 아버지 장례식인데. 쉿, 조용히 해. 들릴라. 옆 사람이 그를 말렸습니다. 윤정은 그 속삭임이 귓가에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연은 오늘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잠깐 얼굴을 비추고
떠난 뒤로 연락조차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정혜석의 오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대학 동기들과 군대 동기들이었어요. 그들은 영정 앞에 절을 올리고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학 동기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혜석이가 이렇게 갈 줄 몰랐어. 작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췌장암이라니 정말 무서운 병이야. 군대 동기가 고개를 저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혜석이 그놈 아플 때도 티 안 냈잖아. 우리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 알았으면 더 자주 만났을 텐데. 윤정이 작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걱정 끼치기 싫다고 했어요. 그래도 친구들한테는 말했어야지. 친구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혜석이 성격이 원래 그랬어. 혼자 끙끙 앓고. 다른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은 그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췌장암이라고 하더라고요. 발견됐을 땐 이미 늦었대요. 그래도 혜석이는 복 받은 거야. 이렇게 좋은 아내 만나서 40년을 살았으니까. 친구가 윤정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혜석이가 늘 자랑했어요. 다른 친구가 맞장구 쳤습니다. 아내 자랑, 아들 자랑만 하고 살았잖아. 맞아. 도연이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했어.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좋은 아내라는 말이 오히려 가슴을 후볐어요. 그런데 도연이는 어디 있어? 아까부터 안 보이던데. 한 친구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갔어요. 윤정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일이라니? 아버지 장례식인데 무슨 일이 그렇게 급해? 친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좋은 아내였다면 왜 아들을 이렇게 키웠을까요? 좋은 어머니였다면 왜 아들이 아버지 장례식에도 오지 않는 걸까요? 저녁이 되자 조문객의 발길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윤정은 잠시 빈소를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문자는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었어요. 윤정은 며느리 소희의 소셜 미디어를 열어보았습니다.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소희는 명품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유로운 하루, 행복한 시간. 윤정의 손가락이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밤을 새우고 있는데 며느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친척들도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쪽잠을 자러 갔습니다. 빈소에는 윤정 혼자만 남았어요. 촛불 2개가 영정 앞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혜석의 사진 속에서 남편은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조문객 참 많이 왔어. 다들 당신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더라. 윤정은 영정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왜 우리 아들은 안 오는 걸까? 당신 아들이잖아. 대답은 없었습니다. 촛불만 소리 없이 흔들릴 뿐이었어요.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윤정의 눈가에는 피로보다 허무함이 먼저 고여 있었습니다. 울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촛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2사람이 서 있었어요. 사돈 한기철 회장 부부였습니다. 사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안사돈인 김정희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위로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2사람을 맞았습니다.
사돈어른 오셨어요. 도연이도 같이 왔어요? 저희가 낮에 일정이 있어서 이제야 왔네요. 도연이는 내일 발인 때 온다고 했어요. 한기철 회장이 능글맞게 웃으며 빈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김정희가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다면서 호텔에서 쉬고 있더라고요. 윤정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 어머니 혼자 밤을 새우는데 아들은 호텔에서 쉬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걸 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사돈도 유난히 원망스러웠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어요. 그런데 사돈,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김정희가 윤정의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혼자 계시면 여러 가지로 막막하시죠? 특히 이런 큰일 겪고 나면 정리할 게 많잖아요. 한기철 회장이 거들었습니다. 윤정은 그 질문의 의미를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사돈, 정말 힘드시겠어요. 도연이가 있긴 하지만 요즘 젊은 애들이 바쁘잖아요. 김정희가 윤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일도 있고 이것저것 바쁘잖아요. 한기철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김정희가 친근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특히 서류 정리 같은 것도 복잡하잖아요. 그런 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 일 같은 것들요. 한기철 회장이 슬쩍 본심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윤정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사돈어른, 지금 그게 여기서 하실 말씀입니까? 윤정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김정희는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오해하지 마세요. 사돈 혼자 처리하시려면 막막하실까봐.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할 때 김정희의 시선은 빈소 이곳저곳을 훑어보고 있었어요. 마치 물건을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한기철 회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마음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비싼 시계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말로는 친절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두 사람의 눈 속에 예의는 없었어요. 욕심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정희가 어색한 침묵을 깨뜨리며 일어섰습니다. 아무튼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한기철 회장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시계를 흘끗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빈소를 나섰습니다. 장례식장에 다시 정적이 내렸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아버지 장례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신 처가 부모가 와서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요. 사돈 부부가 떠난 뒤 장례식장에는 다시 정적이 내렸습니다. 윤정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이게 우리 아들이야. 이게 우리 며느리 집안이야.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곧 그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정혜석의 유골함을 납골당에 안치한 뒤 윤정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흘을 보내고 돌아온 집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신발장 앞에 남편의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구두, 갈색 캐주얼 구두, 운동화까지. 사흘 전까지만 해도 주인을 기다리던 구두들이었는데 이제는 영영 신을 사람이 없는 물건이 되어버렸어요. 윤정은 그 구두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랐어요. 여보, 나왔어.
윤정은 아무도 없는 집에 대고 말했습니다. 40년 가까이 현관문을 열 때마다 들었던 남편의 목소리를 기다렸어요. 어서 와, 고생했어.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요함만이 집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소파 위에 남편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혜석이 텔레비전을 볼 때 즐겨 덮던 회색 담요가 구겨진 채 놓여 있었어요. 소파 팔걸이에는 남편이 늘 올려두던 안경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리모컨도 남편이 마지막으로 놓아둔 그 위치 그대로였어요. 윤정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늘 앉던 자리였어요. 쿠션이 남편의 몸에 맞춰 약간 들어가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 자리에 손을 올려보았어요. 아직 따뜻할 것 같았는데 차갑기만 했습니다. 식탁으로 눈을 돌리니 남편이 마시다 만 약병들이 아직도 줄지어 서 있었어요. 혈압약, 소화제, 비타민까지. 병원에서 돌아오면 챙겨 먹이려고 윤정이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주인을 잃은 약병들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부엌으로 가니 더욱 가슴이 저몄습니다. 윤정이 끓여둔 미역국 냄비가 그대로 있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면 먹이려고 정성스럽게 끓여둔 국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미역국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남편은 그 국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윤정은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냄비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국물이 식어서 기름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끓인 마지막 음식이 이렇게 버려질 운명이었어요. 침실 문을 열자 정혜석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 한쪽은 남편이 누워있던 자리 그대로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베개에는 아직 남편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 베개를 가슴에 안았어요. 남편의 냄새가 아련하게 느껴졌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남편의 시계가 놓여 있었어요. 결혼 20주년 때 윤정이 선물한 시계였습니다. 시계는 멈춰 있었어요. 오후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마 남편이 마지막으로 찬 시간이겠지요. 그 순간부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윤정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는데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남편이 있던 집과 남편이 없는 집은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똑같은 물건들이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생기를 불어넣어주던 사람이 없으니 모든 것이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여보, 정말 간 거야? 정말 안 돌아오는 거야? 윤정은 빈 집에 대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메아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한 집이었어요. 이제 이 집에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정은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다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옷장을 열자 정혜석의 양복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회사에 출근할 때 즐겨 입던 감색 양복, 결혼기념일마다 꺼내 입던 검은 양복, 명절 때 입던 한복까지. 윤정은 그 옷들을 하나씩 꺼내 가슴에 안아보았습니다. 여보, 이 양복 입고 출근하던 거 엊그제 같은데. 희미하게 남아있는 남편의 채취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옷 정리를 마치고 윤정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정혜석은 평소에 중요한 서류를 서재에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 봉투가 쌓여 있었고 서랍 안에는 각종 문서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계약서와 세금 서류, 은행거래 내역서 같은 회사 관련 서류였어요. 그때 책상 맨 아래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서류들과 달리 누렇게 바랜 봉투였어요.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윤정은 무심코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서류를 꺼내 펼쳐보았어요. 그 순간 윤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 맨 위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부동산 명의 이전 계약서, 서울시 강남구 소재 토지 및 건물 일체를 이도연에게 이전함. 이게 뭐야? 윤정은 눈을 비비며 다시 읽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건물과 땅이 아들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어요. 다음 장을 넘기자 예금 계좌 이전 서류가 나왔습니다. 남편 명의의 모든 예금이 아들 이도현 명의로 바뀌어 있었어요.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윤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 맨 아래에 정혜석의 도장 옆으로 또 하나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윤정의 도장이었습니다. 이게 언제? 나는 이런 거 한 적 없는데.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은 남편의 오랜 친구인 김도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도영은 정혜석과 대학 동기로 4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사람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었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영 씨, 나 윤정이에요. 급하게 볼 게 있어서요. 시간 되시면 집으로 와주실 수 있어요? 2시간 뒤 김도영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윤정은 서재에서 발견한 서류를 그에게 내밀었어요. 김도영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사모님, 이 서류 어디서 발견하셨습니까? 남편 서재 서랍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도영 씨, 이게 대체 뭐예요? 내 도장이 찍혀 있는데 난 이런 거 한 적이 없어요. 김도영은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모님, 이 서류는 작년 봄에 이미 처리된 겁니다. 혜석이 형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남편은 거동도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서류를 만들어요? 김도영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몇 달 전에 이상한 낌새를 챘습니다. 혜석이 형이 전화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모르는 서류에 도장이 찍혀 있다고.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그 뒤로 형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어요. 윤정은 그 말에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김도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사돈댁 쪽에서 형이 아플 때 서류를 가져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형이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도장을 받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윤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제야 사돈 부부가 장례식장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재산 정리를 빨리 하라고 했던 말, 서류만 준비해주면 알아서 해주겠다고 했던 말.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도영 씨,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안 돼요? 일단 더 알아봐야 합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김도영이 돌아간 뒤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정은 서재에 앉아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지만 윤정의 마음은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윤정은 서재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책상 아래쪽 서랍을 열자 각종 문서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회사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서, 세무 서류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꼼꼼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정리 상태였어요. 서랍을 비우다가 맨 아래쪽 구석진 곳에서 손가락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다른 서류들 밑에 깊숙이 밀어 넣어진 것 같았어요. 윤정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보았습니다. 작은 봉투였어요.
누렇게 바랜 갈색 봉투에 정혜석의 친필로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윤정에게. 윤정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남편이 자신에게 남긴 것이었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검은색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USB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지만 투명 케이스 안에 조그맣게 하트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윤정이 예전에 남편 물건에 붙여준 스티커였습니다. 남편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편지를 펼치자 정혜석의 친숙한 글씨체가 나타났습니다. 윤정아, 이 편지를 쓰고 있으니 마음이 무겁다. 내가 곧 당신 곁을 떠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40년을 함께 살면서 당신한테 숨긴 게 하나 있어. 미안해. 차마 말하지 못했어. 당신이 걱정할까 봐서. 이 USB 안에 모든 걸 담아뒀어. 내가 겪은 일, 우리가 당한 일들 말이야.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이야. 혼자 힘들면 김도영이한테 부탁해. 그 친구는 믿을 수 있어. 평생 고마웠어, 윤정아. 당신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많이 사랑해. 윤정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남편이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을 걱정해서 이런 것을 준비해뒀다는 것이 가슴을 저몄습니다. 여보, 이건 뭐야? 왜 이런 걸 숨겨뒀어? 윤정은 USB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위해 준비한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남편이 왜 이것을 자신에게 남겼을까요? 편지에서 말한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좋은 예감은 아니었습니다. 윤정은 USB와 편지를 꼭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이런 것을 준비해뒀다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였어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면 김도영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했던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슬픔에 잠겨있던 윤정의 눈이 서서히 결연한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든 확인해야 했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윤정은 USB와 편지를 꼭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이런 것을 준비해뒀다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였어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면 김도영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했던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윤정은 서재에 있던 노트북을 켰어요. 평소에 남편이 쓰던 컴퓨터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잠시 후 화면에 폴더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폴더 이름은 윤정에게였어요. 여보, 이게 뭐야?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동영상 파일 하나와 문서 파일 여러 개가 들어 있었어요. 윤정은 먼저 동영상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남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정혜석이었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진 상태였어요. 윤정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윤정아. 화면 속 정혜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내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거 알잖아. 당신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영상을 남기는 거야. 윤정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당신한테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당신 걱정할까봐 혼자 끙끙 앓았어.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이상한 일이 있었어. 항암 치료받고 나서 온몸에 힘이 없고 눈도 제대로 못 뜨던 날이 있었잖아. 그날 도연이가 사돈 어른이랑 같이 병실에 왔어. 당신이 잠깐 집에 간 사이였어. 회사 서류라면서 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눈이 침침해서 글씨가 잘 안 보였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니까 믿었어. 손도 제대로 안 움직여서 도연이가 내 손을 잡고 도장을 찍었어.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 윤정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회사 부장이 병실로 전화했어. 사장님, 법인 등기 변경됐다고 법무팀에서 연락 왔는데 언제 하신 건가요? 라고 하더라고.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김도영이한테 확인 부탁했지. 정혜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랬더니 내 재산이 전부 도연이 이름으로 넘어가 있더라고. 당신 도장도 찍혀 있었어. 내 도장은 내가 찍은 거 맞아. 속아서 찍은 거지만. 근데 당신 도장은 내가 찍은 적이 없어. 누군가 당신 도장을 몰래 가져다 쓴 거야. 정혜석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그때는 이미 다 끝난 뒤였어. 되돌리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내 몸이 그걸 버틸 수가 없었어. 변호사 만나러 갈 힘도 없었어. 정혜석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정혜석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그때부터 의심이 들어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 도연이가 또 올 때마다 몰래 녹음하고 노트북 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진 찍어두고 김도영이한테도 부탁해서 확인해 달라고 했지. 몸이 아픈데도 이런 증거들을 모으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일단 증거부터 모았어. 이 USB에 다 넣어뒀어. 내가 못한 일 당신이 대신해줘. 남편이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는 것이 가슴을 찢었어요. 이 영상 찍고 나서 당신한테 바로 주려고 했어.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자꾸 미루다가 결국 못 줬어. 미안해. 당신이 이걸 보고 있다면 내가 이미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김도영이 찾아가. 도영이한테 가면 도와줄 거야. 그 친구는 믿어도 돼. 정혜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사랑해, 윤정아. 평생 고마웠어. 화면이 꺼졌습니다. 윤정은 컴퓨터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이 죽기 전에 이런 영상을 남겨두었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한참을 울고 나서 윤정은 USB에 들어있는 문서 파일들을 열어보았습니다. 남편이 모아둔 증거 자료들이었어요. 문서 파일을 열어보자 정혜석이 모아둔 증거 자료들이었어요. 재산 이전 서류의 원본 사진, 도장이 찍힌 날짜와 장소 기록, 그리고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과 휴대폰 화면 캡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음성 파일을 먼저 들어보았습니다. 정혜석이 잠든 척하고 있을 때 도연과 한기철이 나눈 대화였어요. 아버지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빨리 처리하시죠. 맞아. 정신없을 때 해야 해. 나중에 깨어나면 복잡해져. 도연과 장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다음 파일은 휴대폰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었어요. 도연이 윤정 대신 정혜석을 돌보러 왔을 때 노트북으로 일을 하다가 화장실에 간 사이였습니다. 정혜석이 재빨리 도연의 노트북에서 문자 내용들을 사진으로 찍어둔 것이었어요.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해 두세요. 도연이 장인 한기철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날짜는 정혜석이 항암 치료를 받던 시기였어요. 도장은 내가 가져갈게요. 어머니 도장은 찬장 서랍에 있어요. 이건 며느리 소희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윤정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도장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걸 가져다가 서류에 찍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연이 장인 한기철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이것들이 윤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떼기 짜고 남편이 아플 때 재산을 빼돌린 것이었어요. 병상에 누워 정신도 제대로 못 차리는 남편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윤정은 바로 김도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영 씨, 남편이 남긴 유스비가 있어요. 지금 바로 만나야 할 것 같아요. 1시간 뒤 김도영 변호사가 집으로 왔습니다. 윤정은 USB에 들어있는 영상과 문서를 모두 보여주었어요. 김도영은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사모님,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이고 사기입니다. 해석이 형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 도장을 받아간 거예요. 사모님 도장은 아예 동의 없이 도용한 거고요. 도영 씨, 이거 법적으로 싸울 수 있어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해석이 형이 남긴 영상, 문자 메시지 기록, 그리고 병원 의료 기록까지 확보하면 됩니다. 형이 서류에 도장 찍을 때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서 그 서류들을 먼저 무효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언장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김도영이 윤정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상대가 한기철 회장이에요. 돈도 많고 인맥도 넓어요. 오래 걸리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윤정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병상에서 힘없이 웃던 얼굴,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주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영상 속에서 눈물 흘리며 남긴 마지막 말. 도영 씨, 남편이 유언으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연이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윤정은 눈을 뜨고 김도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걸 그냥 넘어가면 남편 유언을 저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잘못한 거면 바로 잡아야죠. 그게 부모 도리 아니에요? 김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고마워요, 도영 씨. 윤정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이 걷히고 동이 트고 있었어요.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윤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도영 변호사와 만난 다음 날부터 윤정의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거실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곧바로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남편이 남긴 USB 속 자료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분류했어요. 눈물을 흘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도영 변호사는 약속대로 윤정을 도왔습니다. 그는 정혜석과 40년 넘게 우정을 나눈 사람이었어요. 친구가 당한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김도영은 자신이 아는 법률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일단 남편분의 진짜 유언장을 법적으로 복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김도영이 윤정의 집을 방문해서 말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진짜 유언장이요? 남편이 유언장을 따로 남겼어요? 해석이 형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저한테 유언장을 맡겼습니다. 공증까지 받아둔 거예요. 그런데 형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 사기로 재산을 가져간 거잖아요. 이걸 증명하면 사기로 넘어간 재산들을 모두 되찾을 수 있고 원래 유언장이 효력을 되찾을 수 있어요. 윤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이 미리 유언장을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그 유언장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김도영이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자 공증 도장이 찍힌 유언장이 나왔어요.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재산의 절반은 아내 윤정에게, 나머지 절반은 아들 도연에게 상속한다. 단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어머니를 성심껏 모셔야 하며 어머니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 재산은 아내에게 귀속된다.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죽은 뒤에도 아내가 버림받지 않도록 장치를 해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들과 사돈댁이 그 유언장을 무시하고 모든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도영 씨, 그럼 빼앗긴 재산을 되찾고 원래 유언장대로 될 수 있어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해석이 형이 남긴 영상, 문자 메시지 기록, 그리고 병원 의료 기록까지 확보하면 됩니다. 형이 서류에 도장 찍을 때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면 그 서류는 무효가 돼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도영이 자료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사모님,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아는 회계사한테 부탁해서 한기철 회장 회사 자금 흐름을 조사해 봤습니다. 윤정은 자료를 펼쳐보았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도표가 가득했지만 김도영이 형광펜으로 표시해둔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뭐예요? 한기철 회장 회사 자금 흐름을 보니까 이상한 점이 많아요. 해석이 형 회사가 도연이 이름으로 넘어간 뒤에 그 회사 자산 상당 부분이 한기건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특히 해석건설이 가진 강남 부지와 건설 라이센스, 그리고 현금 자산까지요. 김도영이 자료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어요. 알고 보니까 한기건설이 작년부터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대형 프로젝트 몇 개가 무산되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해석이 형 회사는 부채가 거의 없는 깔끔한 재무 상태였고 게다가 강남구 개발 예정지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 부지가 시가로 수백억 원은 좋게 나가는 땅이거든요. 김도영이 자료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한기철 회장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 빚 메우는데 딱 좋은 자산들이었던 거죠. 부지 담보로 대출받아서 당장 급한 불 끄고 해석건설의 건설 면허도 활용할 수 있고 일석이조였던 거예요. 게다가 해석이 형이 아프다는 소식이 퍼진 이후부터 한기철 회장이 도연을 더 자주 불러들이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이라면서 말이죠. 예전에는 사위라고 해도 거리를 두던 사람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단순히 재산을 빼돌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해석이 형 회사를 노린 겁니다. 아버지가 아프다는 걸 기회로 삼아서 도연을 이용한 거죠. 윤정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사돈댁이 처음부터 남편의 회사를 삼키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뜻이었어요. 아들 도연은 그 계획에 이용당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공모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도영 씨, 이거 다 조사해 주세요. 돈이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누가 관여했는지 전부 밝혀주세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김도영이 돌아간 뒤 윤정은 서재에 앉아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증거자료, 김도영이 가져온 회계자료, 그리고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일들을 차곡차곡 기록했어요. 서류를 정리하다가 윤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울 일 없어요. 울어봤자 남편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날 이후로 윤정의 하루는 규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먹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컴퓨터를 켜고 자료를 분석하고 김도영 변호사와 통화하며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서재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창밖이 어두워지고 새벽이 되어도 윤정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윤정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그 불빛 아래서 윤정의 눈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치고 슬픈 눈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정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아들 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은 양복을 차려입고 기자들 앞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저희 회사의 새로운 도약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회사를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회사라는 말에 윤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물려준 게 아니라 빼앗은 거였으니까요. 아버지가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속여서 도장을 찍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 장례식 날 장인 칠순 잔치에서 웃고 떠들었다니 너무도 괘씸했어요. 그런 주제에 저렇게 뻔뻔하게 웃고 있다니 윤정의 눈빛이 더욱 냉정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속에서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예전에는 저 웃는 얼굴을 보면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윤정은 텔레비전을 끄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빈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한 문장을 적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 윤정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기로 했어요.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김도영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윤정은 서재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사모님, 조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한기철 회장 회사의 비자금 흐름을 다 파악했어요. 이 자료면 충분합니다. 김도영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윤정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어요. 숫자와 계좌 이체 기록, 회사 간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면 돼요? 네. 이 자료를 검찰에 넘기면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비자금 조성, 횡령, 문서 위조까지 전부 걸려요. 김도영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이대로 가실 겁니까? 이 자료가 세상에 나가면 도연이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아드님이에요.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영 씨, 남편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연이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게 유언이었어요. 윤정이 김도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잘못한 거면 바로 잡아야죠. 내가 여기서 눈 감아주면 도연이는 평생 저렇게 살 거예요.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뻔뻔하게 웃으면서 그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김도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바르게 키우자고 했는데 내가 지금 멈추면 남편 유언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제 멈출 이유가 없어요. 윤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망설임도 없는 목소리였어요. 오직 결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검찰에 자료를 넘기겠습니다. 고마워요, 도영 씨. 이 은혜는 꼭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모님. 생전 형한테 받은 은혜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절대 마음 쓰지 마세요. 김도영이 돌아간 뒤
윤정은 창가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수첩을 꺼내 아까 적어둔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 문장 아래에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윤정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어요. 하지만 윤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결심은 바람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어요. 김도영 변호사가 검찰에 자료를 넘긴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윤정은 조용히 일상을 보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 사진에 인사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고 서재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온한 나날이었어요. 하지만 윤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에 고요라는 것을. 어느 날 아침 윤정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어 뉴스 채널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아나운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긴급 뉴스입니다. 대형 건설사 한기건설의 비자금 및 횡령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정의 손이 커피잔을 쥔 채 멈췄습니다. 아침 뉴스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었어요. 화면에 한기건설 본사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검찰에 따르면 한기건설은 수년간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화면이 바뀌며 사진 2장이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한기철 회장과 그의 아내, 사돈댁 부부의 얼굴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재산 이야기를 꺼내며 능글맞게 웃던 그 얼굴들이 화면 가득 비치고 있었습니다. 한기철 회장은 현재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으며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때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아나운서가 새로운 소식을 전했어요. 이번 수사와 관련하여 한기건설의 자회사인 해석건설의 이도현 전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에 아들 도현의 얼굴이 크게 떠올랐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 같은 프로필 사진이었어요. 양복을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아래 이도현 전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윤정은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38회 전 병실에서 처음 안았던 그 작은 아기가 떠올랐어요. 주먹을 꼭 쥐고 울던 아기, 젖을 물리면 세상 편하게 잠들던 아기. 정혜석이 그 아기를 안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그 아기가 이렇게 되었어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범죄 혐의자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거실이 고요해졌어요.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정은 소파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통쾌하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윤정은 눈을 뜨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며느리 소희였습니다.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소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뉴스 보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요?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소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방금 검찰에서 돌아오셨어요. 조사받으셨대요. 아버지가 알아보셨대요. 제보자가 정혜석 씨 부인이래요. 어머님이 하신 거 맞죠? 소희가 더 크게 소리쳤어요.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어머님이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소희가 악을 썼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뒤통수를 쳐요? 우리 집안을 상대로?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한기철이에요. 이 나라에서 우리 아버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어머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우리 아버지한테 덤벼요? 미쳤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어머님, 지금 뭘 한 건지 알아요? 친아들을 감옥에 쳐넣으려는 거라고요. 세상에 이런 미친 엄마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도연 씨 아버지 재산이에요. 아들한테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재산 가로채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관 속에 돈 들고 갈 거예요? 소희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지금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절대 안 잊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나중에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후회하실 거예요. 아무리 어머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우리 집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두고 봐요. 윤정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 했어? 네. 할 말 다 했냐고. 윤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소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소희야,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난 그냥 남편이 남긴 자료를 정리했을 뿐이야. 진실이 제 길을 간 거지. 뭐요? 진실이요? 웃기지 마세요. 어머님이 없는 말 지어낸 거잖아요. 그리고 소희야, 내 도장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찬장 서랍에 있다고 누구한테 문자 보냈지? 소희가 잠깐 말을 멈췄지만 금방 다시 소리쳤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가족인데 그게 뭔 상관이에요? 어차피 아들 재산인데 도장 좀 쓴 게 뭐가 잘못이에요? 나도 다 알아. 남편이 다 기록해뒀어. 너희가 뭘 했는지, 언제 했는지, 누구랑 짰는지 다 알아. 그게 증거가 돼요? 그거 다 조작한 거잖아요. 아픈 사람한테 억지로 영상 찍게 하고 문자도 어머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 변호사가 다 뒤집을 거예요. 그 증거가 지금 검찰에 있어. 너희 아버지가 오늘 조사받은 게 그거야. 소희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악을 썼습니다. 어머님 진짜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좋아요. 두고 봐요. 후회하실 거예요. 소희야, 나한테 따질 게 아니야. 너희가 한 일을 생각해봐. 그리고 나 몇 년이나 더 사냐고 했지? 걱정 마. 너희 망하는 거 다 보고 죽을 거야. 윤정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자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겉으로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말은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아들 도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윤정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멈추자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야. 전화 좀 받아. 할 말이 있어. 윤정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아들과 이야기할 때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진심으로 반성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텔레비전에서는 한기건설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세상은 떠들썩했지만 윤정의 집은 고요했어요. 윤정은 텔레비전을 끄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가늘고 부드러운 빗줄기가 마당의 나무들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에 맺힌 빗방울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비가 내리는데 햇살이 비치는 신기한 날씨였습니다. 윤정은 그 비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 웃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미소가 나왔습니다. 여보, 나 했어. 당신이 부탁한 거 했어.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빗소리가 대답처럼 들려왔어요. 거실 한쪽에 놓인 남편의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정혜석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어요. 윤정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여보. 도연이가 제대로 반성할 때까지 지켜볼 거야. 창밖의 봄비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비갠 뒤의 하늘은 더욱 맑고 깨끗할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매일같이 뉴스에서 한기건설 소식이 쏟아졌어요. 윤정은 아침마다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한기건설 본사 건물이 나왔어요. 검은 점퍼를 입은 수사관들이 상자를 들고 건물에서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한기철 회장에게 소환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윤정은 담담하게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양복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가슴이 심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거 맞아요? 소희가 그러는데 엄마가 제보했다면서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윤정은 대답하지 않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내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친아들한테 이래요? 도연이 소리를 질렀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목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장인어른이 내일 검찰에 끌려가요. 회사가 난리예요. 주가가 반토막 났어요. 다 엄마 때문이에요. 도연이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땀이 흘러내렸어요. 윤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망친 건 내가 한 거야. 넌 돈 욕심에 아버지 회사를 팔아먹었어. 어떻게 친아들한테 이러냐고? 넌 어떻게 친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어? 도연이 움찔했어요. 그건 장인어른이 시킨 거예요. 아버지 회사 가져오면 더 크게 키워준다고 해서 나는 그냥. 아버지를 속인 게 그냥이야? 윤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그건 다 내 거잖아요. 도연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넌 아버지 회사가 작다고 무시했잖아. 장인 회사가 크니까 그쪽에 줄 서려고 했잖아. 아버지 재산 빼돌려서 장인한테 갖다 바치면 인정받을 줄 알았던 거야. 아버지가 그 아픈 와중에도 다 기록해 두셨어. 그리고 나한테 남긴 거야.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도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노가 가득 차올랐어요. 그래서요? 엄마는 세상 물정을 몰라요. 장인어른이 이 정도로 무너질 뿐이 아니에요. 엄마가 괜한 짓만 한 거예요. 두고 보세요. 도연은 그 말을 내뱉고 현관문을 쾅 닫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윤정은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쓰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로부터 6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윤정의 예상대로 흘러가는 듯 했어요. 한기철 회장은 검찰에 출석한 다음 날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횡령 혐의가 줄줄이 터져 나왔어요. 한기건설은 결국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회사 자산을 부풀려 수천억 원대의 대출을 받았고 자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정황도 드러났어요.
겉으로는 대형 건설사로 보였지만 속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덩치만 컸지 부채가 산더미였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기철 회장이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었어요. 자신은 사위 이도현에게 속았다고 했습니다. 자금 세탁과 분식회계는 모두 사위가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장인이 사위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한기철 회장의 진술과 증거를 검토했어요. 해석건설 인수 서류를 도연이 작성했다는 것, 자금 세탁 계좌가 도연 명의였다는 것, 분식회계 지시 메일이 도연 계정에서 발송되었다는 것, 모두 사실이었지만 그 뒤에는 한기철 회장의 지시가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상으로는 도연이 주범처럼 보였습니다. 검찰은 도연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어요. 소인은 도연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아빠를 감옥에 보낸 사람과는 못 산다는 말만 변호사를 통해 전해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도연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건 모른 척했습니다. 도연이 그토록 줄을 서려 했던 장인은 도연을 버렸어요. 도연이 평생을 함께하려 했던 아내도 도연을 버렸습니다. 도연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연검찰 출석 전날 저녁 윤정은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윤정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서 있었어요. 6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양복 대신 구겨진 점퍼와 낡은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얼굴은 반쪽이 나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고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져 있었어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윤정은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물기를 머금은 발자국이 마룻바닥에 찍혔습니다. 도연이 거실 가운데 서서 윤정을 바라보았어요. 엄마, 나 내일 검찰 가요. 장인어른이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웠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의 눈물이었어요. 내가 주범이래요. 내가 다 했대요.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장인어른이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웠어요. 내가 그분 밑에서 10년을 일했어요.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밤새 서류 만들고 계좌 열고 도장 찍고 다 장인어른이 하라는 대로 한 건데 하물며 내 아버지 장례식 때도 그 양반 생일잔치에 가서 축하를 해줬다고요. 근데 이제 와서 자기는 속았대요. 사위한테 속았대요. 도연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소희도 나버렸어요. 이혼하겠대요. 면회도 안 온대요.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애 아빠인데 자기 아버지가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그건 모른 척해요. 나만 나쁜 놈이에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회사에서 잘렸어요. 집도 차도 다 압류당했어요. 통장에 남은 돈도 없어요. 내일 검찰 가면 구속될 수도 있어요. 도연이 고개를 들어 윤정을 노려보았습니다. 눈빛이 싸늘했어요. 다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제보 안 했으면 이렇게 안 됐어요. 장인어른이 회사를 어떻게든 살렸을 거예요. 내가 그 회사 물려받았을 거예요. 엄마가 다 망쳐놓은 거라고요. 윤정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도연아, 내가 줄 선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제 알겠어? 장인은 널 희생양으로 삼았어.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사람이 널 버린 거야.
윤정이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공증 도장이 찍힌 유언장이었어요. 이게 내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이야. 읽어봐. 이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아버지 회사가 뭐가 있었어요? 장인어른 회사랑 비교가 돼요? 그쪽으로 간 게 당연한 거잖아요. 도연이 유언장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런 종이 쪼가리가 지금 뭔 소용이에요. 나 내일 검찰 가면 구속될 수도 있어요. 엄마는 그게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아들 망하는 꼴이? 윤정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가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요. 엄마 얼굴 보기 싫어요. 도연은 그 말을 내뱉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멈추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나 감옥 가도 면회 오지 마요. 안 만날 거예요.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연이 코웃음을 치며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윤정은 한참 동안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아들. 끝까지 남 탓만 하는 아들. 그래도 내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낳고 내가 키운 아들이었어요. 윤정은 바닥에 떨어진 유언장을 주워들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손으로 펴서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다음 날 도연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조사는 하루 종일 이어졌어요. 저녁 뉴스에 도연의 얼굴이 떴습니다. 한기건설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 이도연 전무가 오늘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전무가 자금 세탁과 분식회계를 주도한 주범이라고 판단했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정은 텔레비전 앞에 멈춰 섰어요. 화면에 도연이 수갑을 찬 채 검찰청을 나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젯밤 이 집에서 소리를 지르던 그 얼굴이 지금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어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소리쳤지만 도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도연은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한기철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한기철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번졌어요. 결국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징역 7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인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사위만 감옥에 가게 된 것이었어요. 윤정은 뉴스를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주범은 아니었어요. 한기철 회장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것이었습니다. 장인이 사위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분명했어요. 윤정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면회 오지 말라고 했지만 억울하게 무거운 벌을 받는 건 그냥 볼 수 없었어요. 한기철 회장이 도연에게 지시한 걸 누가 알고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회장 곁에서 모든 걸 지켜본 사람이 있을 것이었어요. 윤정은 한기건설 비서실장 박정민을 찾아갔습니다. 박정민은 한기철 회장 밑에서 15년을 일한 사람으로 회장의 모든 일정을 관리했고 모든 지시를 전달했어요. 그 사람이라면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처음 찾아갔을 때 박정민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인터폰 너머로 아무것도 모른다며 차갑게 돌려보냈습니다. 윤정은 돌아갔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찾아갔습니다. 박정민이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윤정은 그 앞에 서 있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윤정은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억울하게 뒤집어 쓴 죄를 풀어주고 싶다고, 진실을 알고 계시지 않냐고, 제발 도와달라고 매번 같은 말을 했어요. 박정민은 외면했지만 윤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록 윤정은 박정민을 찾아갔어요. 주변에서는 그만 포기하라고 했지만 윤정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아들을 버렸지만 엄마까지 아들을 버릴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박정민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아드님이 잘못한 것도 맞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윤정은 박정민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거 맞아요. 벌 받아야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자기가 저지른 만큼만 받아야죠. 남의 죄까지 뒤집어 쓰고 주범으로 몰리는 건 억울한 거잖아요. 한기철 회장이 시킨 건데 왜 우리 아들이 다 뒤집었어요?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실장님, 저는 제보에서 우리 아들 잡혀가게 한 엄마예요. 아들이 잘못한 건 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랬어요. 근데 남의 죄까지 뒤집어 쓰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로서 그건 그냥 볼 수가 없어요. 박정민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윤정을 바라보았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실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누가 진짜 시킨 건지, 누가 주범인지.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박정민은 긴 한숨을 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도 무서워요. 한기철 회장 상대로 진실을 말하면 저도 끝장이에요. 실장님, 이대로 가면 제 아들은 7년을 감옥에서 살아요. 청춘이 다 가요. 제발이요. 윤정이 박정민 앞에 무릎을 꿇자 박정민이 깜짝 놀라 윤정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진실을 말해주시기 전까지 안 일어날 거라며 바닥에 그대로 있었어요. 윤정의 눈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정민은 윤정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말할게요. 자금 세탁, 분식회계, 계좌 개설, 서류 위조, 다 한기철 회장이 지시한 거예요. 이도현 전무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석 달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김도영 변호사가 항소를 준비했고 박정민은 법정에서 한기철 회장이 어떻게 도연에게 지시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새로운 증언을 검토한 뒤 판결을 수정했어요. 한기철 회장의 형량은 징역 12년으로 늘어났고 도연의 형량은 징역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주범이 아니라 공범으로 인정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한기철의 회사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판결이 나오자마자 주가가 반토막으로 떨어졌어요.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을 끊었고 협력업체들이 부도를 냈습니다. 결국 한기철의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제시도 윤정은 판결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 달 동안 비서실장을 찾아다닌 보람이 있었어요. 아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억울하게 더 무거운 벌을 받는 건 막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아들을 버렸지만 엄마는 끝까지 아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윤정은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도연이 형량 줄었어요. 7년에서 3년으로. 3년 후면 나와요. 도연이가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면회 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난 아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장인어른처럼 버리지 않았어요. 언젠가 도연이가 그걸 알아줄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 끝까지 자기 편이었다는 거.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에서는 오랜만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3년만 기다릴게요. 그 안에 도연이가 스스로 깨달을 거예요. 엄마가 왜 그랬는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나는 기다릴게요.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고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길고 힘든 싸움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들의 마음을 되찾는 싸움,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안에 도연이가 스스로 깨닫기를 윤정은 간절히 바랐어요. 윤정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항소심에서 승소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도영 변호사는 윤정에게 또 다른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도연이가 위조한 서류들, 윤정의 도장을 도용해서 작성한 명의 이전 서류, 정혜석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 받아낸 서류들에 대해 민사소송을 넣었는데 전부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기와 문서 위조로 이루어진 거래이니 처음부터 무효라는 것이었어요. 형수님, 해석건설이 형수님 앞으로 다시 등기될 거예요. 형이 남긴 진짜 유언장대로 재산의 절반은 형수님 거고 도연이 몫은 출소한 후에 어떻게 할지 정하면 돼요. 윤정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김도영 변호사를 바라보았어요. 남편이 평생 피땀 흘려 일군 회사가 한기철 회장에게 넘어가서 자금 세탁 도구로 쓰일 뻔했는데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몇 주 후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해석건설의 소유권이 윤정에게 귀속되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는 한기건설 부도 과정에서 많이 훼손되었지만 핵심 자산과 기술력은 남아 있었고 김도영 변호사의 도움으로 윤정은 믿을 만한 전문 경영인을 찾았어요. 건설업계에서 30년간 일하며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고 예전에 남편 정혜석과 같이 일한 적도 있어서 남편의 경영 철학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혜석 회장님이 얼마나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하셨는지 저는 알아요. 제가 맡겨주시면 그 정신 그대로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게요. 윤정은 그 사람에게 회사를 맡기기로 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좋아했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일이 정리되고 나니 윤정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남았어요. 감옥에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도연이 면회 오지 말라고 했지만 윤정은 매주 구치소를 찾아갔어요. 처음에 도연은 면회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왔다고 해도 만나지 않겠다고 했고 윤정은 돌아갔다가 다음 주에 다시 갔어요. 한 달이 지나도록 도연은 면회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도영 변호사가 도연 면회를 왔어요. 항소심 이후 추가 서류 정리와 앞으로의 일정을 설명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도연아, 비서실장이 왜 갑자기 양심 선언했는지 알아? 글쎄요. 양심에 찔렸나 보죠. 아니야. 내 어머니가 석 달간 매일 찾아가셨어.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그 사람 출퇴근길에 서서 진실을 말해달라고 사정하셨어. 내가 억울하게 주범으로 몰린 거 풀어주시려고. 결국 비서실장이 어머니 정성에 감동해서 법정에서 증언한 거야. 그거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직접 왔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도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꾹꾹 눌러 참았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눈물이 두 손 사이로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어요. 김도영 변호사가 떠난 후 도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자기를 희생양으로 삼아 죄를 뒤집어 씌웠고 10년을 함께한 아내 소희는 이혼 서류만 보내고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원망하고 면회 오지 말라고 했던 엄마만 끝까지 자기 편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어요. 다음 면회일 도연이 처음으로 면회실에 나왔어요.
유리창 너머로 본 아들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 밑에는 그늘이 져 있었으며 광대뼈가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재소자 복장을 입은 아들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도연은 의자에 앉았지만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윤정은 유리창 너머로 야위어진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했어요. 도연이 울면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연이 처음으로 사과했어요. 감옥에 들어온 지 2달 만에 처음으로 뱉은 말이 미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한테 다 들었어요. 엄마가 비서실장한테 석 달간 찾아갔다면서요.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면회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버지 장례식장에는 가지도 않았던 불효자식인데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장인어른은 나한테 죄 뒤집어 씌우고 소희는 면회 한 번 안 왔어요. 근데 엄마만 안 버렸어요. 여기 들어와서 매일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아버지 장례식 날 밤에 나 어디 있었는지 아직도 생각나요. 처가 사람들이랑 배 타고 샴페인 터뜨리고 웃고 있었어요. 도연이 유리창에 이마를 대며 흐느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난 파티하고 있었어요. 그러고도 아버지 재산까지 빼돌렸어요. 나 진짜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연이 유리창에 이마를 대며 흐느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버지한테 얼마나 못됐는지, 엄마한테 얼마나 상처 줬는지. 진짜 미안해요. 윤정은 유리창에 손을 대었어요. 아들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지만 마음만은 닿고 싶었습니다. 윤정의 눈가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아들이 저지른 잘못은 컸지만 그래도 자신이 낳아 기른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아들을 보는 게 차라리 가슴에 칼을 꽂는 것보다 아팠어요. 윤정은 유리창에 댄 손을 꾹 눌렀습니다. 아들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지만 마음만은 닿고 싶었습니다. 도연아, 아버지 유언 기억해? 도연이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했어. 아버지는 끝까지 널 믿었어.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살면 돼. 늦지 않았어. 도연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회사 지금 엄마가 찾았어. 위조 서류 다 무효 판결 받아서 해석건설이 다시 내 앞으로 왔어. 전문 경영인한테 맡겨뒀는데 내가 나오면 그때 같이 의논하자. 아버지가 키운 회사 내가 이어받아서 제대로 운영해. 그게 아버지한테 속죄하는 길이야. 도연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나 여기서 반성하고 나갈게요. 나가면 바르게 살게요.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살게요. 약속해요. 면회 시간이 끝났고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유리창 너머로 엄마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인사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윤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그 시간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윤정은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섰어요. 여보, 도연이가 뉘우쳤어요. 드디어 자기 잘못을 알았대요. 아버지처럼 바르게 살겠대요. 당신 회사도 찾았어요. 도연이 나오면 그 애한테 물려줄 거예요. 당신이 피땀 흘려 세운 회사, 도연이가 바르게 운영할 거예요. 이번에는 제대로 할 거예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남긴 자료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당신이 끝까지 우리 가족을 지켜준 거예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길고 힘든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윤정은 창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집 안으로 불어왔고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세상 모든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나도 부모는 단 한 번도 자식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어머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등을 돌려도 마지막 한 사람만큼은 끝까지 그 아이 편에 서 있습니다. 그게 부모예요. 진정한 사랑은 잘못을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주는 것.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다시 돌아올 때 품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겪고 있든 언제나 당신 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그분께 한 통의 전화라도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사연 보름달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